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고용률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동안 부진했던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은 기존에 없던 표현입니다.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 지연과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이 다음 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관련 질문을 받고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나는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며 친서 수령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 사실이 공개된 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정상 간 친서 외교를 통해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모양새가 연출되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이전에도 지지부진하던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 반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된 적 있습니다. 작년 11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되는 등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를 회복하며 한동안 부진했던 고용이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고용률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실업률은 외환위기 후 최고치를 나타내 일자리 시장에 긍정과 부정적 요소가 혼재된 양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동안 부진을 겪었던 고용시장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732만 2천 명으로 25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 2월과 3월 20만 명을 웃돌다가 지난 4월에 1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한 건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35만 4천 명이 늘었고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만 4천 명, 숙박 음식점업에서 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 3천 명이 줄면서 14개월째 내림세입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의 고용률은 67.1%를 기록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30년 만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고용은 회복된 반면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14만 5천 명. 지난해와 비교해 2만 4천 명이 늘어난 건데 1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로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해야 할 30대에서 7만 3천 명, 40대에서 17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잠재적 실업자가 포함된 청년층 확장 실업률도 24.2%로 5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여지를 3년 만에 내비쳤습니다. 우리 반도체 경기도 여전히 좋지 않고 미중 무역 분쟁이 무기한 연장되는 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이었던 이주열 총재가 갑자기 온도차를 보이게 된 배경과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금융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 기자, 이주열 총재의 발언 어땠는지 한번 정리 다시 해주시죠. 네,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이 계속해서 불확실해지면서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한 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금통위 당시에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왔음에도 그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일 뿐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로 아직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12일 만에 입장이 바뀌게 된 건데요. 이 총재의 발언이 얼마 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과 좀 닮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파월 의장은 지난 4일 시카고 연설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미국의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미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을 포함해 중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통화 완화 기조가 확산되면서 한은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좀 원래 내릴 수 있다 이런 사인을 주게 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봐서는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자본 유출 우려가 좀 떨어졌고. 네, 한국은행은 기존에 조만간에 우리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나빠져서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주요 경제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또 어제 발표된 6월 수출 실적 역시 반도체 부진 등으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연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에 나오게 되는 2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과는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괴리감을 보일 경우에 그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향후에는 시장에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은이 판단한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결국에 성장률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금리라는 거는 비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돌고 있는 유동성의 규모 자체가 위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빠진 것만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텐데 한국은행의 입장 변화에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네, 그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목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고 둘째는 고용 등 경기의 전반적인 사이클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경기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없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본 뒤에 한은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분기는 조금 이르고 올 4분기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다만 그 3분기에 곧바로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분기 GDP도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정부는 또 이제 6월 지금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일반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 이런 형태로 8,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단기적으로는 당장 다음 주로 잡혀 있는 그 미국의 연준 회의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향방의 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연준의 메시지가 한국은행의 그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물가 안정이 최대 목표인 한국은행도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에 나서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는 당파 정쟁으로 우리 경기 회복을 위한 이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고현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금융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취직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대출 금리 인하를 소비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금융사는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하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장 방문 없이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한 금리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5G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5G 관련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2년 후까지 5G주를 기대해도 좋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들어 5G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차기 5G 테마주로 통신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5G 관련 투자 증가로 네트워크 장비주들이 높은 주가 상승을 이룬 것처럼 통신주가 이동전화 가입자당 평균 수익 상승으로 장기 랠리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 정부가 요금 인가제 폐지를 위한 연구반을 가동하기로 해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최소한 8월까지는 5G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초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인데다 통신 3사는 5G 상용화 69일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영구원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5G 조기 상용화에 나서면서 주요 국가들의 5G 투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집중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 장비 업종의 시가총액은 현재 9조 원에서 2020년 말 30조 원, 통신업종의 시가총액은 현재 35조 원에서 2021년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통신주의 경우 기계 변경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있어 유리한 SK텔레콤을, 네트워크 장비주의 경우 기지국과 인빌딩 중계기, 백홀 및 스위치 장비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KMW와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를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내일은 4가지 파생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네 마녀의 날로도 불리는 이날은 파생상품의 동시 만기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급 전망과 투자 전략에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일 주식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이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일명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마녀의 날이란 4가지 주식시장 파생상품의 만기가 겹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두고 빗자루를 탄 마녀의 모습에 빗대 붙여진 별칭입니다. 오는 13일에는 개별 주식 선물 옵션과 주가지수 선물 옵션 등 4개 상품이 만기됩니다. 변동성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수급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매수 흐름이 우위를 보이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어떤 경기라든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반작용격으로 어쨌든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이제 촉발을 시켰고, 지금 이제 6, 9월 스프레드 자체가 되게 극단적으로 저평가 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보다는 매수 쪽을 하면서 9월물로 롤오버하는 게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하루 앞둔 현재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등 지수 정기 변동입니다. 13일 목요일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구성 종목과 유동 비율이 변경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코스피 200은 휠라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일 현대시멘트, 애경산업 등 4가지 종목이, 코스닥 150은 첨보, 인선 ENT, 와이솔, 슈피겐 코리아 등 12종목이 신규 편입되며 구성 종목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신규 편입 혹은 제외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기 변경에 따른 수급 충격은 편입 종목보다 제외 종목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제외 종목의 경우 최대 8배에 달하는 조정 수급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다수 잠재된 내일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관련 이슈에 따른 변동성도 고려한 옥석 가리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 규제 등으로 전반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리츠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설립돼 있는 리츠는 총 231개로 작년 말보다 12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25개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달 기준 자산 규모는 44조 원으로 최근 6개월 새 2조 원 늘었습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계속되면서 세제 혜택이 있고 부동산을 관리하지 않고 꾸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차 혁신 금융 서비스 6건 추가 지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달 내 출시 예정인 혁신 금융 서비스는 총 6건입니다. 이 중 2건은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 시 스위치 방식으로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농협 손해보험과 뱅크샐러드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가 선보입니다. 나머지 4건은 맞춤형 대출 상품 비교 플랫폼입니다. 자신의 신용소득에 맞게 여러 금융사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핀셋과 마이뱅크, 비바 리퍼블리카, 핀다 4개 업체가 준비 중입니다. 한편 오늘 추가로 지정된 6건의 서비스는 개통관리, 정산지원, 중소기업 신용조회 서비스 등입니다. 산업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혁신성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비 지원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선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동대문 DDP에서 열린 채용박람회. 여타 다른 채용박람회와는 달리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교복을 입은 앳된 학생들이지만 채용박람회에 임하는 모습은 사뭇 진지합니다. 이번 행사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과 R&D 우수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기술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이 고등학생들을 위해 개최한 맞춤형 박람회다 보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자리라서 그래도 다른 곳에 막 대졸이나 그런 경력직을 뽑는 그런 곳보다는 확실히 기회가 많은 것 같고요. 이번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산업부 산하의 우수기술연구센터에서 기술 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은 ATC 사업입니다. ATC 사업은 기술 역량이 높은 기업 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최대 5년간 매년 5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 10억 원당 사업화 매출액이 56억 9천만 원으로 사업화 성과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높다 보니 일자리 창출 능력도 뛰어납니다. 앞으로 5년간 약 10,000명 정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취업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력과 혁신성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해 12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진구에 1,4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전포동 전포 1-1구역을 재개발해주는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입니다. 이 단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은 것이 특징인데요. 주택 전시관이 문을 연 뒤 주말에만 3만 명가량의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오늘 공인하선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분석해보겠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이 단지는 부산 진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후로 처음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인데요. 어떤 단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 뒤로 조감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 17개 동 규모로 구성이 되고요. 전용 면적으로 보면 59에서 107제곱미터로 다양하게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가구 수는 1,401가구인데 이 중에 856가구를 이번에 일반 분양합니다. 네, 그럼 분양가의 경우는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네, 자, 다음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바로 보시면요. 자, 공급 금액이 나오는데 가장 작은 평형이 3억 3,900만 원가량에서 가장 큰 평형이 5억 9,800만 원가량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 공고문 계속 보시면 계약금은 10%인데 1차로 1,000만 원 정액제입니다. 1,000만 원을 먼저 낸 이후에 다음 달 26일까지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중도금 60에 잔금이 30% 비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단지 이름에 시민공원이 들어가잖아요. 부산 시민공원을 끼고 있다는 뉘앙스로 여겨지는데요. 단지에서 공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네, 뭐 단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바로 앞에 시민공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지가 들어서는 위치가 바로 요곳입니다. 출발이라고 써있는 요곳이고 그리고 부산 시민공원의 입구입니다. 여기 도착이라고 써있는 요 지점이 입구인데 이 공원 입구인데 자 거리를 재봤더니 1.08km로 나옵니다. 걸었을 때 약 16분 정도 걸린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단지 바로 앞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걷기는 살짝 부담스러운 정도의 거리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특히 이 단지에서 이 공원으로 가는 중간에 동해선 부전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길을 가로질러 건너가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공고문 차근차근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자가 내 집은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집 내부에 마감을 하지 않은 마이너스 옵션 계약을 합니다. 바닥이나 벽면, 내부 인테리어 등을 집주인 취향에 따라 꾸미는 건데요. 이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또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대한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비가 이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1,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자한테 시공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가장 작은 평형인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옵션을 했을 때 공사비가 1,9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가장 큰 평형인 107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옵션 공사비가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는 전 세대에 마이너스 옵션을 할 경우에 1,500만 원을 모두 넘기 때문에 이 등록된 시공업자한테 공사를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 지역이니까 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부산에 등록된 실내 건축업체가 몇 곳이나 되나 알아봤더니 총 380개 업체로 나옵니다. 근데 내가 맡기고 싶은 업체가 이 중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업체명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업체명을 검색해서 이곳이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등록업체가 시공을 하더라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하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각 동별로 알아둘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자 공고문 계속 보시면요. 자, 101동, 102동, 103동 1, 2호 라인 전면에 이 단지 내 자동차 도로가 있어서 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1, 102, 103동의 1, 2호 라인이 이 부분인데 자
바로 도로와 접해 있죠. 그래서 이 도로를 다니는 차들 때문에 1, 2호 라인은 이 자동차 불빛, 특히 밤이 되겠죠. 불빛의 간섭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안내 문구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 102동 1, 2호 라인 전면에는 이 텃밭이 설치가 되고 또 3, 4호 라인 전면에는 어린이집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소음이나 조망, 또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역시 단지 배치도를 보면 102동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인데 1, 2호 라인 바로 앞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텃밭이 있고요. 또 3, 4호 라인 전면에는 어린이집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텃밭을 이용하는 주민들 때문에 뭐 사생활 침해를 좀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층일수록 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4A 타입은 세대 분리형 타입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세대 통합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84A 타입의 평면 정보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84A 제곱미터 타입이 이렇게 생겼는데 작은 방 하나를 벽으로 막아서 또 입구를 하나를 또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 세대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임대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 벽체를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공고문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84A 타입의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이 편한 세상 시민공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철신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